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이냐. 오늘 제가 그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이철규 의원하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제발 좀 라디오라도 전화 인터뷰 하지 말고 직접 좀 출연 좀 해달라. 요즘은 라디오도 다 텔레비전 방송과 똑같다. 유튜브 라이브를 동시에 하니까. 그리고 라디오든 TV든 간에 전화 인터뷰가 갖고 있는 그 비현실성이 있다. 직접 출연해서 얼굴 보면서 서로 눈빛 마주치면서 이 대담을 할 때와 전화로 할 때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 좌파들은 어떻게든 저 스튜디오에 나와서 직접 하지 않느냐.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들 바쁘냐. 뭐 하느라고 그렇게 그 한 시간만 앞뒤로 시간 내면 출연해서 정말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고 제대로 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전화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좀 논평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갔더니 제가 아침에 가면요. 간밤에 그리고 새벽까지 KBS 그 PD들과 작가들이 준비한 큐시트를 저한테 먼저 줍니다. 그걸 보면 오늘 누가 출연하는지 이게 전화 인터뷰인지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건지가 나오는데 맨 앞부분에 뉴스 브리핑하고 난 다음 꼭지에 이철규 의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당연히 전화겠거니 하고 봤더니 출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우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된 인터뷰인데요. 세계일보는 그 저하고 이철규 의원의 인터뷰 중에 몇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요즘 전대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어대한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들어봤냐? 그랬더니 이철규 의원의 답변은 들어봤는데 그 말이야말로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면 당원은 뭐냐? 바지저고리냐? 그냥 표 찍어주는 기계냐? 당원들의 당심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이런 발언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일부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표심은 알 수 없다. 선거 뚜껑 열어봐야 한다. 우리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심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빠르게 변한다. 2달 전하고 지금 또 다르다. 한동훈의 지지도 2달 사이에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갤럽 조사 뭐 이런 거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냐 했더니 이철규 의원의 설명은 이겁니다. 뭐 어느 언론이 기사를 썼다가 하루 만에 그 기사를 내렸다고 하면서 그 기사가 아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한동훈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제가 뭐 기억은 하지만 뭐 아침 인터뷰에서 뭐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가지고 시시콜콜 뭐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강조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당이지 않냐. 이번에 누가 되든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와 잘 협업해서 정부를 성공시킬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만 진행자로서 궁금한 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설 문제를 제기해 질문을 던졌어요. 이철규 의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제일 큰 수혜를 받은 분이다.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해서 그 법무부 장관에게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잘 이끌겠구나 생각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당원들이 추대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다,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갈등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외부로 표출됐는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랬어요. 굉장히 절제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인의 이름을 최대한 거론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행자인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절제하면서 대답을 했지만 질문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의 충돌은 이미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제가 그거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통이 잘 안 됐다. 전화해도 잘 안 받았다. 그래서 밀실공천이라고 하는 비판을 그랬더니 뭐 김경률 비대위원과 같은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들이 언론에 나가서 사천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목리를 부린다 이철규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비난을 했다. 그래서 나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실관계는 밝히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내가 입장을 밝힌 후에 결과적으로 비례대표가 일부 교체되지 않았냐. 만약에 그 공천이 잘된 것이었다고 하면 왜 바꿨겠느냐. 내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저하고 제가 진행한 이철규 의원과의 인터뷰 때문에 뭐 당 안팎이 좀 어수선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 중에는 고성국이가 이철규와 짜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식의 비난과 공격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누가 그런 정말 택도 없는 비난을 하고 다니는지는 알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KBS 라디오를 맡은 지 이제 한 달입니다. KBS가 어떤 곳인지 그동안 어떻게 방송을 해왔는지 여러분들 대충은 아시잖아요. 저 지난 한 달 동안에 단 한 번도 PD나 작가들한테 이 사람 섭외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받아들면 오늘 누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고 또 제가 아침에 나가서 큐시트와 작가들이 작성한 원고를 보면 오늘 이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구나. 제가 알고 그게 맞춰서 진행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진행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PD나 작가 또는 방송사 측으로부터 단 한 번의 문제 제기도 받은 바가 없어요. 단 한 사람 출연시켜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또 이 사람 빼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100% KBS 전격시사 팀의 작업입니다. 저는 진행자로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제가 이게 뭐 제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평소에 늘 이런 생각 갖습니다. 명품이 붓갈이냐. 우리 제작팀에서 누구를 섭외했든 그 사람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건 나다. 그리고 나는 자유파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진행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대신 물어보는 그런 질문자 진행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쫌스럽게
너 누구 불러달라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사전에 짜고 내가 이 질문 할 테니까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러고. 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허구한 날 그런 식의 꼼수 정치, 쫌스런 정치나 했던 사람들한테는 오늘 인터뷰가 고성국이하고 이철규가 짜고 한 인터뷰처럼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좌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라면 뭐 제가 별로 이런 얘기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저 고성국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뭐 여러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그 신문의 보도보다는 신문도 다 자기 프레임 갖고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집해서 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격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들어가시면 인터뷰 전문이 나옵니다. 그거를 직접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라디오 전격 시사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침 7시 20분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진행하는 전격 시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망언과 비겁 사이. 망언과 비겁 사이. 이재명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화영이가 북한의 현금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겠느냐, 정신이 나갔느냐, 이화영이가. 이거 원래 뭐 원고에도 없던 발언을 뭐 그냥 이재명이가 막 열이 났는지 막 떠들어댔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의 막말은 재판과 언론 보도로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재명이의 이 거듭된 막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보다 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막말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뭐 그건 본의가 아니었다든지 뭐 이러고 수습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나가요 이것들이. 이 해시기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데 검찰이 당대표를 후한무치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받아쓰기 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워치독, 랩독이라는 공식 용어를 인용해 항변한 것이다. 언론을 향해 기레기, 기XX라고 한 민주당 양문석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나 징계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게 이해식이가 뭐 당당하게 밝혔어요. 언론학에 갑자기 워치독과 랩독이라고 하는 공식 용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우리 잠시 후에 언론계에 종사했던 이영풍 기자, 김기영 전 부대변인하고 이 문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법원을 겁박하고 언론에 막말하고 있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노치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딴소리하고 막말을 하고 있다. 녹취 파일에서 이재명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김진성 씨가 모시던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다.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나한테 덮어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위증 교사를 했어요. 김진성 씨가 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고 했지만 이재명이는 그러면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라. 아마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할 때는 존칭을 꼬박꼬박 쓴 것 같아요. 경칭을.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이재명이가 거듭 막 읍소를 하자 김진성 씨가 지켜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도 이재명이는 완전 딴소리 합니다. 뭐라 그러고 있냐? 내가 김진성한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지. 내가 언제 위증해달라고 교사했냐. 근데 김진성 씨는 이미 재판에서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내가 위증했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검사 사칭 공범으로 기소됐던 사건과 관련돼서 위증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 사칭 공범으로 기소가 됐던 게 KBS PD 최초로 PD였습니다. 이 최초로 PD는 이재명이의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또 지난번에 이재명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인가 하는 판사 있죠. 이자도 기각은 하면서도 그 판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자, 이 정도 상황인데도 이재명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언론의 막말을 퍼붓고 있다.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을 비난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사흘간 침묵하다가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이재명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박원순 성희롱 사건 때 여성단체들이 침묵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법도 발의했다. 이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특검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한다고 했다. 이재명이 한 사람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서영교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대목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해서 서영교는 그거 전체 언론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검찰의 주장만 실은 일부 기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다. 그러나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하면서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재명이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유감 표명. 제가 아침에 서영교의 그 유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안을 설명하는 그 서영교의 답변을 들으면서 전체 언론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 변명과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는 하는 걸로 이재명이하고 정리가 됐겠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진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는 페북에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이재명이는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두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 일반 국민이 이런 단어를 안다고?
자, 보수 언론의 칼럼과 사설은 물론 손석희 앵커가 JTBC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하는 용어다. 손석희가 이 얘기한 거 언제예요? 어제 오늘 아니에요? 예. 아마 이재명이가 이 애완견 발언 때문에 완전히 사지에 몰리게 되는 걸 보고 손석희가 그거 쉴드 쳐주느라고 아마 이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점을 확인해야 제가 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발언은 계속됩니다.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발언은, 그러니까는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이 발언입니다. 일부 언론에 실제하는 애완견 경비견 형태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 일부 언론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는 전체 언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 실제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은 채 출입처인 정치검찰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았으며 사건 조작 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일부 법조기자, 일부라는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 등으로 그때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여기 또 일부 나오죠.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덕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야, 유감 표명하는데 조건이 엄청 많이 붙네. 이랬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이냐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 언론과 전체 언론을 딱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곧죽어도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을 했다. 전체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언론사에 대한 무작위 압수수색이나 기자들의 기사나 언론사 보도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는 검찰의 행태에 언론계가 강력 항의했다는 말은 과문한지 저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손석희 발언은 2017년 1월 12일, 2016년 4월에 있었군요. 그래요. 야, 그러면 2016년이면은 8년 전이잖아. 2017년이면은 7년 전. 그 자료를 찾아냈단 말이야, 이재명이가. 대단하다. 얼마나 쫄았으면. 대단하다, 정말. 자, 그건 그렇고. 이거 말이에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언론사에 대한 무작위 압수수색에 언론계가 강력 항의했단 말은 과문한 탓인지 저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는데, 아니 진짜 과문하네 이자. 아니 드루킹 특검 할 때 김경수가 온 언론에다가 다 그냥 명예훼손 고소고발 해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때 제가 TV조선 그 저녁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예? 또 고성호 TV를 하면서 TV조선에 제가 패널로 나갔을 때거든요. 제가 고성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TV조선 기자들의 이 강력한 저항에 다른 언론들이 동참해달라고 방송한 적이 있어요. 저항을 안 하긴 뭘 안 해. 항의 안 하긴 뭘 안 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에 저항해서 엄청난 투쟁을 한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재명이가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 좋은 말들이 자꾸 오염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자기의 망언,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이 망언이
전 언론계의 분노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이고 전체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 전체 언론의 이분법을 딱 만들고 자기는 이 일부 언론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만 비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그 망언을 내뱉었을 때 과연 일부 언론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언론을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퍼부은 것인지를 그 당시의 발언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재명이는 14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의혹으로 자신을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는 발언입니다. 검찰의 애완견 발언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여기 일부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언론이에요.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이재명이 발언이에요. 우리 언론들은. 이게 일부 언론하고 같은 말입니까? 우리 언론들은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국가정보원이 그 북한의 이호남이가 대북인도 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가정보원이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단 한 번이라도 일부 언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이 있냐고요. 우리 언론은 이런 여러분은 다 언론 전체를 향해서 기자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가 이렇게 말을 쏟아놓고 14일 날 이제 와서 지 말은 일부 언론을 향한 비판이고 전체 언론이 아니었다고 지금 박박 우기고 있어요. 이걸 오늘 아침 KBS 전격시사에 저하고 인터뷰한 서영교도 똑같은 논법으로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우리 언론들은 하는 언론 전체에 대한 비난과 망언인지. 비겁합니다. 망언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일부 언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언론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니까 언론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망언과 비겁 사이를 오가는 이재명. 그래서 참 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정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이재명한테 휘둘리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역시 정상이라고 보기 참 어렵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왜 이철규를 죽이려고 하는가? 한동훈 측근의 좌파들이 있니 없니 하는 논쟁. 김경률이를 이철규가 먼저 영입하려고 했다. 아니다. 한동훈이 영입한 거다. 이것도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김경률이는 국민의힘에 처음으로 맡은 직책이 한동훈 비대위원회에서의 비대위원이에요. 그전에는 국민의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국민의힘의 역할을 시작했으니까 그 비대위원 영입은 한동훈이 한 거죠. 그전에 이철규가 조정훈이를 통해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할래 안 할래 했더니 지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철규가 먼저 한동훈 김경률이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김경률이를 좌파라고 공격을 하면 되냐는 식의 공격을 이철규를 향해서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들이 주장,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나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김경률이한테 이철규가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조정훈을 통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고 조정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전원을 갖고 이 자들이 지금 이철규를 공격하거든요. 네. 공방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팩트가 김경률이가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은 첫 번째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에서의 비대위원이에요. 그전에는 무슨 이유에 했는지, 지가 거절했는지, 이철규가 아예 제안도 안 했는지 당직이 없는데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철규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또 무슨 김경률이가 좌파가 아니다. 아니 좌파는 좌파지. 김경률이가 언제 전향 선언했습니까? 이자가 참여연대를 있으면서 조국이가 그 파렴치한 짓을 할 때 참여연대에서 조국이를 비판하면서 나오고 한 거 그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자가 우파로 전향했습니까? 언제? 이자는 전향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좌파였지. 좌파인데 좌파 중에도 조국이 같은 좌파는 못 보겠다. 이런 좌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경률이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이는 지금도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좌파냐 우파냐를 따질 이유가 없어서 안 따지는 것이지 이게 진짜 좌파냐 우파냐 따지면 그 자들이 좌파지 어떻게 우파입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전향 선언을 해서 우파 활동을 하고 있는 함은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전향 선언을 해도 여전히 좌파 물이 좀 아직도 백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발언을 가끔 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한 것과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저는 진중권이가 좌파였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앞으로 우파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김경률이가 나 사실은 좌파였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서 앞으로 우파하겠습니다라고 전향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들이 여전히 좌파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죠. 진짜 따져볼까요? 좌파인지 우파인지. 자, 그건 그렇고요. 김경률이가 지가 나서서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 제안한 게 맞다. 이철규한테 직접 제안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김경률이가 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경률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해 11월쯤에 조정훈이 연락을 해서 조정훈이 말하기를 이철규 위원장도 김경률 회계사를 강력히 원한다. 그래서 조정훈이 당시 문자 메시지도 자주 보냈다. 그러니까 이철규가 위원장으로 있던 위원회에 조정훈이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김경률이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철규는 김경률이하고 전화 통화 한 번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이철규가 그 당시에 진짜 직접 전화해서 영입 제안을 했다면 김경률이가 언제 이철규가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랬는데 라고 얘기 안 할 사람입니까?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김경률이가 뭐라 그러냐. 조정훈이가 계속 설득을 했다. 그래서 조정훈이한테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했고 그때 결국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한동훈에 대한 신뢰 등을 바탕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이때는 한동훈이가 직접 김경률이한테 비대위원 해달라고 얘기했겠죠.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자들이 이철규를 여러분들 그 KBS 라디오 정경시사에서 제가 이철규랑 인터뷰한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철규 의원이 얼마나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품격 있게 대담을 합니까? 그런데 이자들, 이 이철규를 공격하고 있는 이자들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철규가 하던 방법대로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김경률이 얘기해요.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중권이는 김경률을 영입한 건 이철규다. 정치권에서 여러 문제 인물을 봤지만 그중에서도 이 사람 정말 사악하다는 느낌을 주는 인물은 흔치 않다. 이철규는 희귀한 분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김경률을 영입한 거는 한동훈입니다. 설사 김경률의 주장대로 이철규가 조정훈을 시켜서 영입하려고 했어도 그때는 지가 거절해서 영입이 안 됐어요. 김경률이가 국민의힘에 영입된 첫 번째 자리는 비대위원입니다. 그건 누가 영입했냐? 한동훈이 영입했어요. 이런 것까지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하면서 지금 이철규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악하다고 공격하고 수작 부린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또 신재호란 자는 이철규가 경찰청 정보국장까지 지낸 노련한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경찰청 정보국장 얘기가 나올 대목입니까 이게? 그래 경찰 출신이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제 칼럼의 문제 제 의식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경률이, 진중권이, 신주호 이런 자들이 왜 갑자기 이철규를 죽이려고 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 3년쯤 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대통령이 됐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정치권에 덜렁 들어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인연으로 지금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또 이른바 그 이준석이라는 자가 아주 고약하게 프레임 갖다 붙이고 꼬리표 붙여버려서 윤핵관이 돼버린 뭐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에 혼자서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어차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다 공세운 사람들이 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더 긴밀한 관계와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제원이가, 권성동이가, 윤한홍이가, 이철규가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된 거고 정진석이 지금 그 인연과 그 신뢰로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파들이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이 기성 언론들이 끊임없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죽였어요. 마치 무슨 윤핵관 꼬리표 이준석이란 자가 꼬리표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무슨 뭐 천하의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이래가지고서 그냥 두들겨 패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권성동이 거리 두고 윤한홍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그나마 지난 총선에 이어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철규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원내대표 나갈 사람이 없어서 총선 이 참패하고 저 무지막지한 좌파들하고 이 원내에서 격돌해야 되니까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적임자가 없으면 나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운명이다. 그러고 이철규가 얘기를 하자마자 윤핵관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원내대표 하려고 그런다고 온통 공격을 해댔잖아요. 실제로 이철규가 출마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출마한 적이 없으니 불출마 선언도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철규 의원이 거의 대외적인 발언도 못하고 그리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배현진이 박정훈이 그 뭐 송파남매라고 부르는 이 둘이 하고 무슨 기자 결혼식장에 가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꼴도 당하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게 그래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이런 자들이 집요하게 지금 이철규를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있는 이 정치인 이철규를 제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외로운 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들이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에요. 팔다리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봅니다. 그냥 이철규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면 그냥 이철규 의원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다 생각하고 그냥 좀 소나기에 옷 좀 적셨다 생각하고 참으시오라고 내가 하겠는데 그게 이 문제의 성격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그나마 잇고 있는 마지막 신뢰의 끈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공격이다 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이철규 죽이기에 나섰다 이 자들이. 그래서 그 자들의 발언에 그야말로 날이 서 있는 거다. 수작을 부린다. 사악하다 하는 식의 적대적 관계에서나 쓸 수 있는 얘기들이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요. 2022년 11월 초인 것 같은데요. 11월 4일인가 7일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저는 지금부터 윤석열 주의자가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그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날. 제가 그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바로 그 순간 나부터 윤석열 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윤석열 주의자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지 않고서는 3년 후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거 막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는 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여권의 중심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러지면 여권은 없어요, 그 순간.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철규라는 사람은 좀 각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에까지. 그렇다면 이 이철규에 대한 공격은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함께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의 성격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시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조선노동당을 따라가는 민주당. 이번에 이재명이가 최고위원 중에서 지명직,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강민구라는 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 자가 감읍했는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야말로 90도 배꼽 인사로 회의장에 앉아있는 이재명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재명이가 보이죠? 이재명이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배꼽 인사하고 있는 자가 바로 강민구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제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강민구의 아버지가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저의 큰 기둥이었고 그런 아버님의 소천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분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뭐 정말 생뚱맞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랬어요. 이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밖에서 하여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은 낯이 뜨겁다. 위대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대회 개회사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자 예, 이 강민구 발언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비대위원은 민주당 여러분의 선배를 욕보이는 망언이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반추해보라고 했습니다. 성일정 사무총장은 90도 폴더 인사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른이라고 칭송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명심이 민심이라며 충성 경쟁하는 모습. 이렇게 한마디 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친애하는 어버이 이재명, 위대하신 이재명 동지, 위대하신 영도자 이재명 동지, 위대하신 영도자 이재명 장군님,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강민구가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으로 지난주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와 관련해 감사를 전했는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이 그렇게 당에서 역할을 하셨는데 일부 용어가 좀 과잉돼서 그게 또 당에 부담이 되고 대표께도 부담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말을 전할 계획.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뭐 어리버리한 건지 얼버무리고 그냥 뭐 조건을 달고 뭐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이 강민구라는 자. 그러면서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으로 전국의 뉴스가 떠들썩한데, 그리고 국민의힘마저 나를 비판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말이죠. 자, 이 강민구가 그 발언으로 갑자기 그냥 핫한 사람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 말이.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했는데, 아니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거, 그걸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이한테 90도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인사는 배꼽 인사죠.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랬어요. 영남 남민의 예법이다. 이게 조선시대 사색 당파 할 때 그 야당 또는 밀려서 제야 세력으로 생존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영남 남인들의 예법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재명이한테 배꼽 인사하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한테 굳이 고전과 원전을 찾아서까지 뭐 비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 자가 아무리 갖다 댈 게 없어도 그렇지 영남 남인의 선비 정신을 이렇게 모욕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이재명에 대한 이 아첨과 아부를 정당화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좀 찾았습니다. 우선 영남 남인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인 선비이자 정치인이 류성룡 선생입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이 영남 남인입니다. 자, 뭐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만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전쟁을 총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왜군이 쳐들어와서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급하게 성을 빠져나가서 평양성으로 피했는데 그 평양성까지 왜군이 바로 닥쳐서 또 평양성을 버리고 북으로 지금 왜군은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계속 북으로 피난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가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이제 압록강가에 이르는 겁니다. 그 선조는 뭐 겁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한시라도 빨리 저 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가면 저 외놈들이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지것들이 중국 땅까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겠냐. 자꾸 강을 넘어서 도망가자고 한 거예요. 그 몽진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피난 가는 거. 이 몽진길에 다 같이 따라 나선 이 벼슬아치들이 말이죠. 전부 다 선조가 천뜩 겁이 나서 도망가자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 빨리 중국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들 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도망가자고 한 거예요.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 좀 뺏기더라도 임금의 옥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른 압록강 넘어서 중국의 품으로 풍덩 들어갑시다. 일단 막 그렇게 의논들이 돼서 이제 강을 막 건널 상황이었는데 그때 서해 선생이 영의정이죠. 선조가 탄 말의 그 고삐를 잡고 기록에 의하면 선조가 왕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그래도 선조가 자꾸 도망가려 하니까 그야말로 목을 내놓을 각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가 지금 저 강을 건너면 더 이상 조선은 이시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시조선의 그 왕한테 당신이 이 강 건너서 도망가면 나라 완전히 뺏기는 거야. 더 이상 이 땅은 이시 것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야말로 목이 떨어질 이 대역죄에 해당되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렸어요. 이 선조가 전쟁 총지휘관인 영의정 류성룡 선생의 이 정말 온몸을 던진 이 반대를 꺾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압록강 건너 도망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자들을 한경도 지방으로 보내서 의병 모집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 남인의 대표격인 서해 유성룡 선생의 이 모습에서 90도 폴더 인사하는 모습이 과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왕이 탄 말에 고삐를 잡고 당신 강 건너 도망가면 더 이상 당신 왕조가 안 돼. 목도란을 각오로 이렇게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왕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낸 사람이에요. 그게 영남 남인의 기세고 기상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자가 뭐 이재명이 같은 자한테 당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90도로 팍 고개 꺾어서 인사한 그거가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하니 저는 참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칼럼 끝내게요. 영남학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남학파. 영남은 조선시대 내내 야당이었어요. 그리고 제야였습니다. 제야. 조선시대 때 여당은 어느 쪽에서 했냐면 기호 세력이 했어요. 기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기호는 뭐냐면 경기도의 기, 호남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와 호남이 조선 600년 동안의 여당 세력입니다. 또 이시왕조인데 그 이시가 어디 이시입니까? 전주 이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호 지방의 이 호남과 경기도 인근의 그 여권 세력
여당 세력, 기득권 세력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조선시대에 영남은 땅도 척박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권력도 잃고 그래서 야당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나라 걱정하는 제야가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학자가 퇴계 선생 아닙니까? 퇴계 이황 선생. 이 퇴계 선생은 임금이 50여 차례나 벼슬을 내렸는데 절반쯤은 거부하고 절반쯤은 가다가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야당으로서 일관했어요. 또 영남의 또 다른 이 거유 큰 선비가 남명 조식 선생인데 이 조식 선생은 어머니의 강청으로 딱 한 번 과거 보고 나서는 아예 과거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야죠. 요즘 말로 치면 민주화 운동하는 제야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그래서 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림. 선비사자의 수풀림. 선비가 수풀 속에서 공부하는 거가 영남 사림 정신이고 영남의 선비 정신이에요. 그런 선비들이 그래 권력 좀 있다고 권력자 앞에서 90도 배꼽 인사할 것 같습니까? 이 남명 조식 선생의 문화에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자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나서 헌신적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남명 선생의 문화들이에요. 곽재우 홍위 장군을 비롯해서 임진 외란 때 이 의병장의 절반 이상이 남명 선생 문화에서 났어요. 근데 이 남명 선생은 단 한 번도 벼슬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영남 학파의 거두 남명 선생의 정신이에요. 이 남명 선생이 평생 학자인데 공부하는 선비인데 그런데 평생 칼을 한 자루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딸랑딸랑. 늘 자기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세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찬 이유는 뭐냐? 칼을 찬 이유는 무사가 몸을 단련하듯 무장이 몸을 단련하듯 선비는 정신과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칼을 차면서 그 칼을 보고 스스로 게을름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칼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경의검이라고 이름 붙인 이 칼에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8자를 써서 새겨서 그걸 늘 보면서 다녔어요. 내명자경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경이요. 외단자의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 의다. 무릇 선비라면 안으로 마음을 밝혀서 경의 지경에 이르고 그리고 행동이 필요할 때 결단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선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의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의병장으로서 목숨을 던져서 싸움을 했던 거예요. 이 남명 선생이 평생 제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임금한테 상소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상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을묘사직서라고 하는 이 상소문이 있는데 이거 단성소라고도 부릅니다.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임금한테 주는 이 제안서죠.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임금이 나라 일을 잘못 다스린 지 오래돼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고 하늘의 뜻과 백성들의 마음이 임금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 정도 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남 선비들이에요. 영남 남인들이라고. 어디 허접한 것들이 감히 그 지저분한 입속에 영남 남인을 얘기하고 영남 사림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그냥 두면 조선노동당 이중대 된 지는 오래고 이제 조선노동당 뺨치는 그런 전체주의 1인 정당으로 전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언론 플레이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언론 플레이를. 네, 국민의힘 전대 관련 정리를 우선 좀 해보겠습니다. 윤상현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보수 대혁명을 통해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다. 국회가 아니고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의 용현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상현은 자신을 오랫동안 당원들과 동고동락한 보수의 적통이라고 하면서 정치는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많은 사람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결국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보다 10배, 100배는 더 책임져야 할 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한 것을 언론에다가 알렸어요. 이걸 가지고 윤상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짧게 통화한 것으로 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라. 한동훈이 대표가 됐을 때 당정 관계가 겁난다. 특정인 눈치 보고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후에 발간하겠다는 이 당에 과연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상현은 출마 선언에서 한동훈과의 대립각을 아주 선명하게 세운 겁니다. 윤상현이 지적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전화통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한동훈 측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19일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이루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당대표 출마 결심을 말씀드렸다. 윤 대통령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한동훈 측에서 언론에다가 알린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완전히 갈라섰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파다했는데 이제 전대 출마를 앞두고 한동훈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한동훈 측에서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관계가 개선됐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과 통화를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줄 몰랐으니까. 자, 이 상식적인 것인데요. 대통령과 통화하면은 이걸 언론에 알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은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대에 나서는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에게 다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중립이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손들어 준 거 아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럼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이제 취재들을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에게도 나경원에게도 한동훈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의 격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후보에게 같은 대우를 할 것이다. 윤심 후보는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론 취재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희룡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하겠습니다. 전대 대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보라 라고 격려의 얘기를 했다는 거가 되고, 나경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열심히 해보라 잘해보라고 하는 격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먼저 전화를 해서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격려의 얘기를 했다는 거가 되는데, 자, 그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원희룡은 입이 없어서 언론 플레이를 안 했을까요? 나경원이는 생각이 없어서 언론 플레이를 안 했을까요? 왜 한동훈이만 대통령과 전화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게 됩니까? 저는 이런 것이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통령으로부터 격려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만 알고 언론에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잽싸게 그걸 언론에 알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런 수준의 질 낮은 언론 플레이는 이건 정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원희룡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예, 원희룡은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합니다. 전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는 건데 원희룡은 직접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만난 이유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을 남미에 대통령 특사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 특사로 어디를 갔다 오면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대통령 대신 갔다 온 거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일정으로 미뤄지다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위해서 만난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와 무관하다고 원희룡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기는 했으나 그 자리에서 무슨 출마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 출마 결정은 별개로 대통령께 전화상으로 구두 보고를 드렸다. 그리고 다른 주자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의례적인 덕담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원희룡이 먼저 꺼내지 않잖아요.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동훈 측에서 언론에다 푸니까 언론이 한동훈하고만 전화했나? 원희룡한테도 취재하고 나경원한테도 취재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희룡도 나경원도 한동훈 측에서 우린 대통령과 통화했어, 격려받았어 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각종 언론에다 대서특필해서 나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원희룡도 사실은 나도 전화로 보고 드렸고 다른 주자들한테 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덕담을 들었다. 나는 엊그저께 대통령을 만나긴 했으나 이것은 출마와 무관하게 다른 일로 만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희룡이 입이 없어서 그러냐 말이에요. 나경원이가 머리가 없어서 그러겠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와 전화를 했네, 뭘 했네, 그러면 바로 뒤따라서 윤심이 어디에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가면
이게 대통령한테 엄청난 정책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야당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희룡도 나경원도 윤심에 뭔가 힘입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 점이 원희룡과 나경원과 한동훈이 다른 점이에요. 원희룡은 여의도 국회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어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대사를 인용하면서 김기현도 만났고 인요한도 만났습니다. 인요한은 원희룡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아무도 험지에 출마 안 하겠다고 할 때 원희룡이 영순위로 험지에 간다면서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에 발을 들이고 나서 제일 어려울 때 도와줘서 정말 원희룡은 눈물 나게 고마운 분이다. 그러면서 가끔 하나님이 승리를 좀 지연시킨다. 총선 패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하나님이 승리를 좀 지연시킨다. 그러나 하는 일, 전당대회에 대표로 도전하는 일은 성공할 것이다. 인요한이 이렇게 원희룡에게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희룡이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준비한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명함을 새로 생겼대요. 명함의 뒷면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우리 모두 동지다. 우리 모두 동지입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 모두 동지입니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할까봐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뭉쳐도 버겁고 무도한 상대가 있습니다. 명함 뒤에 무슨 경력이니 뭐니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원희룡의 각오를 담은 글을 새겨서 명함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명함의 뒷면에 있는 우리 모두 동지입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울컥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을 겨냥해서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하다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홍준표. 홍준표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